사진은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제가 어릴 때 네. 학교 가던 길입니다. 고향이시죠? 고향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고향길을 보시면서 회상에 잠기는 그런 네. 장면. 여기 보면 정치 지도자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고 한다던데 따라가기도 숨이 찬데 뭘 지도하고 가르치나. 이게 제가 지도자라는 말 너무 싫어해서요. 아, 지도자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시나? 네. 이게 국민들을 잘 따라가기도 어려운 존재들 같습니다. 앞서 끌어가고 지도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싫어서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후보님의 어록을 여기다가 어록이라 할 건 없고요. 어록. 평소 하던 얘기들 중에 평소 일부를 하던 얘기. 뽑아놓은 모양입니다. 네. 네. 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가요. 네. 제목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섬광처럼 선문 명답 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그 말씀을 이제 전에 듣고, 아, 정말 기발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원래 딱 선문답이 떠오르는데, 명답 딱 들어있어서. 참선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대화. 네. 선문 명답 그거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네. 이 칭찬만큼 명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정치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정치는 2005년부터. 2005년. 2005년 7월에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후보님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아마 2006년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성남의 중앙공원 네. 거기 벚꽃이 만개했던 맞습니다. 시절이었어요. 근데 선거 지원 유세를 갔어요. 지원하러 갔는데 후보님이 사모님 김혜경 여사하고 두 분이 같이 굉장히 얌전하게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저는 그 소문에 듣던 거하고 달리 굉장히 얌전하시다. 두 번째는 보통 선거 때는 그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바쁘니까. 그게 효율적이니까. 네. 근데 두 분이 같이 계시고 계속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은 주로 중앙공원하고, 네. 삼성 프라자, 요즘 AK 프라자라고 불리는 곳에서 주로 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그 부부는 거의 예외 없이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러려고 하죠. 계속 붙어 다니시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즐거운 순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재명이란 사람, 네.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향 안동에서 국민학교,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시절, 행복하셨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했던, 가장 인생에서 화려했던 시절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이라는 낯선 곳에 왔는데, 친구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장에 다니는 사춘기 소년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노동 변호사. 네.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시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성남시장.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기도지사.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춘기 소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아들을 또래 아이들은 다 학교 보내고 중학교 가는데 우리 애는 공장 간다? 엄마가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그럼 그 사춘기 소년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장을 다녔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딱 6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그 시간 동안 공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좀 비정상 상태구나라고 느낀 거는, 내가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나이쯤 되는 그때. 그 이전에는 그냥 당연한 삶의 일부로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 것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쯤 나이가 될 때쯤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가거나, 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니 손잡고 보통 학교 가잖아요. 네, 학교 가서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갔는데, 네. 그때도 너무 행복했고, 그러니까 또. 그때 왜 행복했을까요? 어머니 손잡고 다니니까. 어머니 손잡고 다니니까. 그리고 뭐 공장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견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막 밤 10시 넘게 또 새벽 2시, 보통 이제 철야하고 가면 새벽 2시인데, 그때도 이렇게 봉투를 붙이시면서 기다리세요, 저를. 뭐 맞아, 옛날에 그 시멘트 포대 털어가지고, 이제 뭐 신문지 이런 걸로 이제 봉투 접어서 파셨는데, 낮에는 화장실 지키시고, 저녁 때 오시면 이제 그것도 봉투 접으시고, 그러면 저를 이제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다려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정말 포근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그 시절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원래 사람 사는 게 이런 거보다 생각했고요.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예외적 존재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죠.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쯤 되죠. 그러니까, 80년. 근데 그 공장이라는 데가, 지금 행복하셨다고 그랬는데, 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걸이 만들면서 납땜질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12살? 그게 이제 제가 63년 12월생이니까 한 13살쯤. 13살. 네. 76년 2월, 3월이니까. 네. 그럼 13살 아이가 납땜질을 하면서 학교 안 간다.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제가 한 달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노동을 해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에 200원씩 받고, 밭에 돌을 집어내는 일, 간척지에. 그 간척지가 어디예요? 아까 보셨던 그 초등학교 옆에. 안동에.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희는 이제 수학여행들 현금으로 내고 못 다니니까, 미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이제 수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5학년 학생들한테 일을 하면 200원씩만 주라, 애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그 정도를 받았는데, 이제 성남 와서는 100원으로 절반으로 깎인 거예요. 그 석달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려보면 황당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 시켜서 나물 펄펄 끓여서. 그러니까. 나비 김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 장면 기억나거든요? 첫째, 제 상상만 해도, 이게 건강에 너무 나쁜 거잖아요. 네? 나비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수증기로 올라와요. 끓이니까. 연탄불 위에 이렇게 깡통 같은 걸 놓고 끓이니까. 근데 그 염산을 옆에 놓고, 염산이 없으면 안 붙거든요? 염산을 묻혀서. 그 염산도 엄청 독한 거 아니에요? 독하죠. 그걸 묻혀서 끓는 나베다 집어넣었다가 손으로 딱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이제 굳잖아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걸 견디는 게 일이죠.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은 네? 멀쩡합니다. 여기 막 이거는 나중에 그 네. 다음 세 번째 공장에서 다친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끓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새 왜 그 사진에 나오는 소년 노동, 네. 그 어린이 노동, 근데 그 장면보다 더 참혹한 장면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그 염산이 엎어져가지고 또, 이 바지, 네. 입고 있던 청바지가 다 굳어서 깨지는 장면도 제가 직접 겪었죠. 그 깨져버리더군요, 옷이. 아, 옷이. 네. 염산을 끼얹으니까 청바지가 굳어가지고 부러지거든요. 그 같이 일하던 우리 그 누나들이, 그 누나들 나 15살 좀 됐겠죠. 근데 그때는 제 나이 되게 많은 누나들이었는데, 네. 그 누나들이 저를 부엌으로 사삭 데려가가지고, 뭐 물 끼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몸에 이제 들러붙으면 어쩌면 큰일 나니까. 쏟아버렸어요. 막 옷 벗기고, 그때는 막 물 끼얹어서 씻어주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제일 그런 것을 상상하면 네. 정말 가슴이 아파요. 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찾아와서 도시 빈민으로서의 1970년대인가요? 그렇죠. 76년 3월이었으니까. 1970년대 풍경이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킨 성남이라고 하는 빈민도시의 풍경이기도 하죠.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요. 어머니 손잡고 공장 가는 거가 어머니가 손잡아 주니까 좋은데 네. 그런데 내 또래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를 보면 저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고, 저는 원래 학교 가는 거리 생각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그게 인식이 딱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랬지? 나는 난 공장을 가야 되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도 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낮에는 못 가는 건 아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야간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말려가지고, 결국은 야간 중학교가 아니라,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아버님이 말리신. 아버님은 대학 중퇴를 하신 분이신데요. 네. 고학을 해서, 네. 별로 공부가 인생에 유용한 도구가 아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헛고생이다, 이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말로 이런 걸 자꾸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버지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신. 아버님은 좀 색다른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당시로는 고학력자이고, 여하튼 뭐 고생은 하시긴 했지만, 근데 주로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분이 농사는 안 짓고, 밭에 돌만 드러내세요. 그리고 동네 일만 해요. 동네 일, 뭐, 마을 길 치고, 무슨 뭐. 아니, 집안일을 하셔야 되는데, 동네 일만 하시고, 동네 거의 뭐, 이렇게, 동네 모습 비슷하게, 스스로 보통. 장날 되면 뭐, 다 일 챙겨가지고 장날 대신해주고, 뭐, 이런 일들 주로 하셔서, 우리 식구들은 정말 이해를 못했죠. 성남에 오셔서도, 남의 집 길을 다 쓸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그러다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돈 1,000원 이렇게 주는데 좀 받기도 하시지만,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었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옆에서 그런 거 보시면서 좀 힘들어 하셨어요? 기가 차있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경제 활동은 시골에 있을 때는 거의 어머니가 도맡다시피 했고요. 또 뭐, 먼저 집을 나가셔서 서울로 가셔버렸으니까 어머니 혼자서. 먼저 아버지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저희 형제 남매들을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사실 좀 애틋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아들 이재명을
공장에 손잡고 보내시면서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그 애틋함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손잡고 학교를 데려다 준다는 생각 꿈에도 못했고, 학교 근처에 있는 그 학생들은 어머니가 데려다 주잖아요, 학교를. 그렇죠. 네. 우리 가까우니까. 우리는 뭐 6km 떨어져 있는 데니까요. 6km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꿈도 못 꿨는데, 어쨌든 성남에 와서는 저를 어쨌든 손금 잡고, 왜냐하면 공장을 다니는 아들, 딸 중에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왜냐면 제 밑에 동생들 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그리고 형제 위로는 다 공장을 다녔는데 제가 그중에 제일 어렸으니까 되게 애틋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데리고. 아마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이 녀석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를 돈 벌러 내보내니 가는 길을 아침에 손을 잡고 가셨군요. 네, 데려다 준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을 겁니다. 네. 어머니가 정말 매일매일 가슴이 미어지셨겠네. 그랬죠. 어머니 이제 저를 데려다 주다가 길에, 왜냐면 성남시가 또 비탈길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니까. 네네네. 그 미끄러지셔서 이제 뭐 다치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타깝죠. 저 때문에 제일 가슴 아팠을 거예요. 아까 어머니께서 밤에는 봉투 붙이시고 낮에는 화장실 앞에서 청소해주고 이제 화장실 이용료 받고. 아마 어머니도 한 여성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화장실을 지키면서 남정네들한테 사용료 20원. 그때 제 기억은 20원 받았거든요. 20원. 네. 네. 20원씩 이렇게 받고 뭐 휴지 팔고 이런 게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어디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남시의 상대원 시장이라고 있어요. 상대원 시장 공용 화장실. 네. 거기가 우리 가족들 사무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청소하시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시고, 네, 여동생도 거기 도와주고. 참, 그 어머니가 정말 생활력이 강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정말 생활력도 강하시고, 네.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되게 7남매인데, 다 걷어먹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남의 농사를 지어주거나, 뭐 산밭 등에 산전을 일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힘들었죠. 저에 대한 기대도 꽤 많으셔가지고.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어머니는, 네. 어떤 점쟁이 말 듣고, 얘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감한다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을 텐데, 심정적으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를 무한 경유해 줬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지해 줬어요.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뭘 만들거나, 하다못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그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네, 다 지지해 줬죠. 그러니까 자신감의 원천은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뭔가를 하시는 그것이 어머니의 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배워지는 거잖아요. 음. 삶의 태도인데, 내가 그 어머니 계실 때, 예를 들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도 저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다 믿어주셨습니다. 뭐든지. 믿음. 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도전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 불가능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저를 믿고 지지해줬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에 대한 결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시도조차 못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사춘기 소년 이재명의 삶은 그랬고, 이제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하고 대학교 가셔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변호사 되셔서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으셨다. 네. 네.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변호사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네. 이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 원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죠. 드디어 해방이다. 아, 드디어 탈출이다. 음, 이 서러운 노동자의 삶, 서민의 삶을 이제 벗어나서 제가 정말 출세했는데요. 첫 번째 출세가 제가 월급 8만 원 받았는데 7만 몇천 원. 세상에 등록금을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아, 그때, 완전히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여서 소위 개인적 영달이 네. 목표였죠. 네. 근데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속은 걸 보고 그래서 내가 언론에 대해서 좀 과학격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예요.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전혀 반대로 인식했잖아요. 잘못, 잘못 알고. 네, 그래서 네, 그들을 네, 내 입으로 네. 비난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에 맞습니다. 가담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내 삶을 바꾸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두렵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뭘 할 거냐. 그래서 속으로는, 야, 이 사람이 뭐 하려고 변호사가 25살짜리라서 변호사 영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1년만 하면 전관 예우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유혹도 있고. 그랬죠. 전관예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일이었습니다. 경력 있냐 없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6개월만 하고 나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면 나올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아, 계속 그 길로. 왜냐면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올다고 마음은 먹지만 들어가면 나오기 싫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은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소위 인권 변호사, 노동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게 25살이 개업을 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두렵죠. 그건 좀 그래요. 네. 네네네. 개업할 돈도 없고 버틸 돈도 없고 한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 오셔가지고 본인 활동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굶지 않는 변호사는 보통 보면 정관예우가 있는 변호사들이 잘 굶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사회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결코 굶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 공통점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사로 시작했다. 거의 인권 변호사. 네, 인권 변호사. 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쨌든 그 측면에서 첫 길을 사실 열어준 측면이 있고요. 네. 본인은 모르시겠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만든 분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죠.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데. 왜냐면 저는 전혀 정치에 네.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2005년도에 마음을 먹게 됐는데, 사실 2004년에, 그전에는 전혀, 운동은 평생 해도 정치를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저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실용적인 사람인데,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 변호 활동을 하고 했는데, 정치를 생각 안 해볼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직접 권한을 가지고 직접 행하는 게 제일 빠르지. 옆에서 잔소리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패가망신과 도둑놈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하고. 돈 있어야 맞아요. 하고 네네. 그다음에 충성맹세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새벽에 줄 서가지고 그렇습니다. 세배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 공천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이제 돈 네. 엄청나게 써가지고 네, 네. 떨어지면은 이제 거지 되는 거고 이제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 본전 찾아야 되고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고 그냥 부정부패 저지르고 맞습니다. 감옥을 가거나 아주 강한 큰 도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위 정치개혁, 선거개혁. 그렇습니다. 진짜 위대한 네. 일을 한 거예요. 네. 돈 안 들게 선거하고 맞아요. 네. 돈 돌려주고 네. 나쁜 짓 하면 다 네. 그래서 공정 경쟁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서 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게 된 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돈 안 드는 선거, 정치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정치를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래갖고 제가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요거 조금만 하다가 MBC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가는 건 줄 알고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못 돌아가는 여기까지 거예요. 오셨군요. 네. 한번 들어온 길에. 네. 그러면 그 이재명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제 길을 열어준 분이죠.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제가 그분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 조금 그 같은 데가 비슷한 있네요. 면이 네. 있습니다. 조금 여기 왔네요. 근데 그 변호사 시절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1년 좀 넘게 변호사 생활하다 결혼했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꿈이 있었어요. 제가 꿈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는 냉장고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놓고 아무 때나 꺼내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은 그전에 이뤘고, 그 다음에 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노가리에 생맥주를 시켜 먹는 게 꿈이었어요. 맥주를 좋아하세요? 아니, 노가리에 생맥주. 그러니까 노가리에 생맥주 좋아하시네요. 네네. 80년대 초에 맞아요. 생맥주가 처음 나왔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500cc 한 잔에 500원. 맞습니다. 노가리 요만은 10마리 1,000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청 앞에 가서 그렇죠. 데모하고 그다음에 맥주 맥주 마시는 한 게 잔, 네. 그게 그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먹겠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주로 깡소주. 음. 이래가지고 저는 2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잘 못 썼죠. 집안도 도와드려야 되고 뭐 이래저래. 사실 2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죠.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도 어쨌든 노가리에 생맥주를 시켜 먹는 게 꿈이었는데 네.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 꿈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맥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이런 우리 어머니 말씀을 실천하기라고. 어머니가 네. 하라고. 니는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그래서 제가 8월에 만난 분 중에서 결혼하기로 마음먹고요. 8월에 5분을 만났는데 그중에 3번째 만난 사람이 제가 지금 아내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얘기 하시는 거를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목소리로. 되게 위험한 짓이었죠. 그쵸, 아무나 못하는. 네, 매우 위험한 큰일 났지.